찬성 11표, 반대 0표. 조금 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늦어도 150일 뒤에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상정되는데요. 한국당은 날치기 폭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희 뉴스앤뉴스 시작하자마자 이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에 지금 의결이 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일단 의결이 이제 된 거죠. 이제 표결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찬성 11명, 이제 반대 0명. 그런데 이 불참자가 이제 8명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19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전원 불참했고 7분.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도 지상욱 의원이 이제 또 불참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 의사를 이제 사실상 피력한 겁니다. 예. 이제 남은 절차는 이제 법사위에서 한 90일 정도 심의 절차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60일 이내에 이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진행 속도로 그대로 간다면 내년 1월 정도에는 이제 뭐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몇 차례 계속 이제 뭐 반대를 하거나 또 물리적 저지를 이제 할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일단 최종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 달라진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에 좀 가까워진 겁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단축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컨대 뭐 비례대표의 의원수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정당의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됐는데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이제 1월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가 되면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법사위는 90일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이 이미 올려져 있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1월 정도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계속 장제원 의원이 정개특위 열리는 회의장에서 서서 저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고 왔는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예요.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또 헌법재판소 이 결정 과정이 또 의외로 길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이 법 제정까지 끝나고 난 뒤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 또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마지막 혹시 헌재에서 뭐 이제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상당히 지금 격렬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 과정도 좀 있단 말입니다. 법사위에서 또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본인들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고 아마 법사위에서 앞으로 또 최대한 일종의 지연 전술 그런 걸 구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이나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국당이 이 법과 관련해서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소위원회인데 이 소위원회를 통해 시간을 지연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안건조정소위원회 만들어달라고 위원장을 요청해서 위원장이 이걸 만들어줬더니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위원으로 들어올 자유한국당 몫이 2자리인데 그 2자리를 임명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이제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에 의해서 홍영표 위원장이 직권으로 2명을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반발이 더 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8월 말이면 그 활동 시간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전에 한차례 연장이 된 거죠. 그렇죠. 연장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적절히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 여야가 합쳐서
함께 논의를 했고 그 논의한 과정에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최종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예.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심상정 의원의 대표 발의한 그 안이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오늘 의결된 안이 어떤 건가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준연동형 예. 이제 비례대표제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의석을 나누게 되냐면,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지역구 표결하고 의원 표결하고 정당 투표를 지금 각기 두 차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일단 정당 득표를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300명 의석수를 일단 나누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각 당이 지역구 본인들 당선된 의원 숫자를 빼요. 네. 그러면 남는 의원들이 이제 결국 이제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 숫자에서 그러니까 연동률을 이제 50% 적용을 예. 해서 정당 득표율을 각자 50%씩 반영해서 그 비례대표 일단 의석수를 또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남는 이제 의원들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는. 복잡합니다. 예, 조금 예. 복잡하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계산법이 사실은 좀 약간 복잡하기도 예. 하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국민들 또는 이제 전문가들 일각에서도 이게 100% 연동률을 적용한 게 아니어서 약간 예. 표심의 왜곡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 그런 네. 지적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당,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이 좀 불리하고 그렇죠. 소수 정당에는 좀 유리한 이런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이미 해서 예. 이제 지난번 이제 2016년 총선 기준으로 해서 예. 이렇게 표 계산을 한 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한 16석,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한 13석 정도 손해를 보고 소수 정당이 좀 유리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가장 혜택을 많이 봐서 한 8석 정도 예.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계산이 예.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늘 원안대로 의결하는 건 이제 예상을 했었고 이게 조국 그 정국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했었었거든요. 뭐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 조국 후보에 대해서 뭐 여론이 수그러들거나 아니면 조국 후보에 대한 전선이 뭐 좀 바뀌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정개특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 조국 후보의 무슨 검증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그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저는 미비하다고 봐요. 예. 뭐 거의 저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8월 30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조국 후보 관련해서 지금 검증하고 있다고 다른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일을 그럼 전혀 안 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뭐 어떤 인사 검증에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적합한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보태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마느냐, 가지고 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의당 쪽 이 선거제 개편안을 받아들이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빅딜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당은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고 협조를 해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예. 거고요. 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네. 예. 어쨌든 뭐 홍준표 대표도 이런 상황, 조국 그 정국을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일정 잡고 선거법 날치기 할 거다. 뭐 이런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덧붙인 게 한국당이 그렇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윤석열 검찰총장 스타일대로라면 다음은 패스트트랙에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나름 이제 관측을 이제 하신 거고. 예. 근데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특히 이제 이 선거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한 내에는 어떻게든 처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예견이 됐던 거고.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정말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예. 여당 쪽에서 활용했는지 여부 부분은 좀 여전히 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좀 있다. 다만 네. 의구심을 좀 가질 만한 대목은 없지 않아 있긴 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정개특위 표결, 한국당이 이제 어제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얘기가 나왔다 다시 들어갔거든요. 이게 다시 떠오를 수도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아직 그 결정을 안 하고 유보한다는 예.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되면 국민적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음. 있다고 보거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예. 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은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하고 들어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고 저는 봐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보이콧을 하게 되면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선택은 그렇게 자유한국당의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아예 국회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합의까지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물론 뭐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부분에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다르게 국회는 국회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이 또 조사하는 부분을 또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국회가 그렇게 보이콧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에 네. 있어서는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검찰의 전방의 압수수색으로 조국 정국은 더 혼돈에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일부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나오는 건 이제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출이라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서 원칙에 입각해서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교롭게도 살아있는 권력 1호 수사가 조국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여당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상황을 좀 보고 오셨는데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굉장히 강하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 검찰에서 압수수색할 때 정말 그 여권이나 청와대 쪽이나 전혀 언질이나 예고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소통이 적어도 여당하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청와대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뭐 여전히 조금 의문으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찌됐건 이번 그 검찰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지금 최대한 활용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출구 전략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예.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을 최대한 좀 흔들어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검찰을 이제 압박하는 발언을 예. 내놓지 않았습니까? 또 때맞춰서 또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예. 지금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어요. 예. 두 사람은 또 굉장히 각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영입해서 지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임명을 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또 시기적으로 묘하게도 조국 힘내세요. 이른바 실시간 검색어 예. 캠페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자, 네. 이것은 보면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검찰을 때려서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처럼 예.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검찰 개혁에 거부하는 지금 몸짓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워서 예. 지지 세력이 확실히 지금 결집하는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돌파를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출구 그런 전략으로 그 출구 활용하는 전략이거나 예. 네. 또는 이제 그 약간의 교란 전략 이런 거로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관망을 해보긴 해야 되겠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 가지 좀 불편한 대목은 뭐냐 하면 지금 여당의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거거나 예. 또는 그 정권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거거나 둘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어찌됐건 지금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사법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압박을 하면 과연 사법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당 내에서는 지금 논두렁식의 언급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지원 사격에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충정은 이해하지만 심한 오바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쑥 들어간 것에 대해서 총평을 하시자면요. 총평은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바였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보였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해라 하는 것이 이 국가적으로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고. 판단한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 지명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는 이 일들은 보고 있으면요. 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인간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도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하게 돼요. 저는 보면서. 야, 이렇게 가면 그냥 압도적인 시민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는구나. 네.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언론인들에 대한 절망감이에요. 조국을 거꾸로 떨어야 한다는 그 욕망. 그것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범죄 혐의와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뚜렷하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범죄 혐의의 소명까지는 이루어져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검찰에서 아무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검찰 문 닫아야죠. 그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저는 사모펀드를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결국에는 그 뭐를 하려고 했는지 그림을 제가 완성을 했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가족 중에 상당수가 출국 금지가 돼 있고 그건 수사 대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빠지게 되면 사실은 청문회가 하나만 하다. 단팥 빠진 찐빵이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하고 유시민 이사장 얘기, 이제 상반된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보면 예.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굉장히 뭐 충정은 이해하지만 오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언론의 잘못된 욕망이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물론 민주당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혹을 품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유시민 의원 입장,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의 이 얘기를 분석해 본다고 하면 검찰이 결국은 여론도 일정 부분 여론도 등에 업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그 검찰의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결국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검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고요. 언론 같은 경우도 사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뭐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정치적 입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검찰이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든 야든 정치권은 항상 검찰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평들을 하고 평가들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합니다.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한테 불리한 입장이 되면 항상 거기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발언들을 본다고 하면 검찰의 어떤 지금의 입장이 중립적이나 중도적인 상황에서 했다고 보지 않고 일정 부분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조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행동이 아니겠나 그렇게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두고 보면 알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 중에서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금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그 청년 관련한 발언으로 해서 진보 꼰대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이번 발언도 보니까 상당히 꼰대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역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때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사생활 다 뒤지다시피 다 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때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꼭 탄핵시켜야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나요? 그건 아니죠. 물론 언론의 약간의 그러니까 선정주의적인 경향성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맞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때 팩트 체크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들 했고 자 그런 노력들이 다 진행이 됐던 것을 왜 외면하고 있고 언론에 대해서 저런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언론 활동도 꽤 많이 하시는 분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이제 검찰 출신의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김용남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검찰이 이 상황에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검찰 문 닫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모펀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 채택할 때 가족이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건 자유한국당이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어찌됐건 합법의 틀에서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가족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딸 관련한 의혹, 입시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딸까지 부르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 후보자의 부인까지는 좀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가 계속 지금 해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은 잘 몰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부인이 여기저기 지금 이제 그 활동한 흔적들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공주대도 함께 갔다 그러고. 자, 그래서 이 부인께서는 나오셔서 반드시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부인께서 나오셔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 부인과 그 지금 자녀들 그리고 이 처남 그러니까 조 후보자 부인의 남동생까지 지금 이제 깊숙이 개입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부인은 반드시 나와야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검찰 수사 진행되지만 아직은 뭐 의혹만으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냐 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여야 간의 의견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 오늘도 출근길에 올랐는데 조금 늦게 나오면서 청문회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말 지나면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입장 변화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럽다는 건 저의 심경인 것이고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부산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부산 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장이죠. 부산시장의 이제 집무실을 다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결국 이제 부산 의료원장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지금 의혹은 그거잖아요. 부산대의 부산의전원에 이제 조 후보자의 딸이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혜택을 받아서 이 사람이 부산 의료원장이 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이거든요. 그걸 풀기 위해서 검찰은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다시 압수수색을 한 거니까. 그런데 예. 이제 조국 수석은 거기에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그건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이 뭐 뭘 밝혀서 그 안에 뭐 나와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는 두고 보면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만약에 조국 지금 후보자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다르다고 하거나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그건 뭐 조국 후보자가 받아야 될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진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의혹은 있지만 그게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아직까지는 삼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조국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거 조국 후보자의 SNS 글인데요. 과거 정권, 여권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조 후보자의 발언들 차현주 앵커가 모아봤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2년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문학의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받던 조윤선 당시 장관에게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냐라면서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장관을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3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를 두고는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총괄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직했다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의혹만으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죠. 또 딸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예전 SNS 글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2012년 번역으로 논문 공동저자로 오른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소리다라고 일침을 놨는데요. 정작 자신의 딸이 번역을 도와준 뒤 의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됐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12년에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딸 조모 씨는 부유한 가정에서 성적이 낮았는데도 6학기 연속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의 저런 사회적인 개혁적인 발언 때문에 사이다 발언 때문에 뭔가 조국 후보에 지지를 하는 측면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발목을 잡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알려지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이제까지 내놓은 이른바 어록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결정적인 그런 이제 어떤 발언들을 내놓고 그것이 이제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약간의 신화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만들어진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본인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 행보들하고 영 이제 그 이반되다 보니 그러니까 그 이중성이 오히려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지금 일순간 다 이제 붕괴가 되고 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조국 후보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진보 지금 이 정치인들 상당수가 그런 유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 이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진보꼰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안희정 전 지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그 집권 세력들 그러니까 86 운동권 세력들이 스스로를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국 후보자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모든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자꾸 그렇게 뭐 무조건 두둔하고 보자는 식의 그런 논리 별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의 개인적인 조언 저희 듣고 왔고 지금 학생들 촛불 집회 어제 이제 뭐 서울에서도 열리고 부산에서도 열렸는데 지금 학생들이 집회에서 정치색을 계속 배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증도 검사하고 뭐 증명서도 띄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어제 자유한국당 정준길 전 대변인 그리고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또 서울대 집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색 배제한다는데 굳이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석도 바람직하지 않고 예. 또 더 이제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거는 서울대 졸업한 사람 졸업증명서, 그다음에 학생은 학생증 가지고 와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일부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정준길 전 대변인이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러면 정치적 배제하겠다고 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의 그 원래 생각과 의도가 전혀 안 맞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저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 문제라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박탈감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조국 후보자의 이제 자녀, 딸이 받았던 여러 가지 길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걸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자유한국당 어쨌든 전 관계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와서 뭐 말을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발언 때 올라가도록 허용한 것 자체가 저는 이 집회 자체의 어떤 순수성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내용이다.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후에라도 이런 집회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정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발언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준길 전 대변인이 발언까지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서울대 총학생이 주최했던 행사를 주최했던 총학생회가 실수한 거라고 저는 보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순수성을 지키는 가운데 집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당 장외 집회 이번 주도 하나요? 이번 주까지 한다고는 아직 발표는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애 집회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유한국당이 잘 판단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발언이 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하면 될 것 같은 그렇죠. 만약 한다면 생각이 거기서 하면 드는데요.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집회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